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 전략은 간단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병력을 전선에 투입해 우크라이나의 방어력을 소모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략은 병사들이 실제로 전선에 도달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 푸틴이 원하는 곳에 도달하기도 전에 러시아 병사들의 90%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 병사들은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한 발의 총도 쏘지 못한 채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유리 코치노프가 전부 밝힙니다. 러시아 전쟁 특파원이자 군사 블로거인 유리 코치노프는 러시아 병사들의 대다수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공격할 수 있는 위치에 가까워지기도 전에 목숨을 잃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티녹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수치를 고려해 보십시오. 러시아 인명 손실의 80, 90%가 이미 접촉선으로 진격하는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접촉선에서가 아니라 단지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진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포티녹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10명 중 8명 또는 9명 평균 85%의 병사들이 적과 교전하거나 심지어 적을 보기도 전에 이동 중에 사망합니다. 코치녹은 단 몇 마디 말로 러시아군 전체를 갉아먹고 있는 암을 드러냈습니다. 러시아 군인 131만 명 이상이 적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전쟁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푸틴의 앞잡이들은 유령과 싸우며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전진하라는 명령을 받고 적을 향해 총 한 발도 쏘지 못한 채 후방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칩니다. 훈련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러시아 군인들 중 최대 90%에게는 준비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에게 죽으려고 존재합니다. 곧 알겠지만 그 적이 항상 우크라이나만은 아닙니다. 때로 적이 훨씬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 전에 러시아 군인들이 멀리서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봄 공세와 푸틴이 이전에 명령한 많은 공격들을 무력화시켜왔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가 전쟁 초기에 영토를 확장할 때 사용했던 대규모 공격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공격들은 장갑차와 포병 그리고 보병을 결합한 것이었지만 여전히 러시아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기는 했습니다. 적어도 러시아군은 눈에 보이는 적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어쩌면 조국의 진격에 기여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마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연구소 ISW의 2025년 2월 기사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대가된 15남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너뜨리는데 계속 실패한 이유를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장비면에서 겪은 막대한 손실로 인해 이제는 전쟁 초기에 우리가 보았던 그런 종류의 공격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ISW 분석가 크리스티나 하우드르, 러시아가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동원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전쟁 노력을 계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동원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병사의 90%를 전선에 도달하기 전에 사살하는 전략을 발전시키면서 동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전략은 한 가지 명확한 사실에 기반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적응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점점 더 도달할 수 없는 방어선에 그저 더 많은 총알바지 병력을 투입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장은 러시아의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변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대량의 장갑차를 사용해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장갑차가 많이 파괴됐지만 러시아는 수적으로 우세해 진전을 보였습니다. 2024년 장갑차는 오토바이 같은 민첩한 차량으로 대체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도 그런 방식으로 진전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이 되자 오토바이의 효과는 줄었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소규모 침투조를 숲으로 보내 병력을 소모시키며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그 시점엔 러시아 병사들이 목표에 도달하는 것도 운이 따라야 했고 2026년엔 대부분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가 4년간의 전쟁 동안 만들어내고 완벽하게 장악한 킬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이미 전선 너머 수마일에 걸쳐있던 킬존은 더욱 깊고 효과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LRT는 3월 17일 기사에서 킬존으로 안내하며 이 킬존들 때문에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대부분 지역에서 명확한 전선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킬존은 드론이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로 정의된다고 LRT는 설명합니다. 전쟁 초기에 러시아가 가장 큰 진전을 보였을 때 FPV 드론은 약 5에서 7km, 즉 3.1에서 4.3마일 정도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킬존은 여전히 위험했지만 러시아 병사들은 더 짧은 거리만 걸으면 됐습니다. 러시아 후방에 위협이 거의 없어 푸틴 군대는 계속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더 강력해지고 사거리도 늘었습니다. 한때 몇 마일에 불과했던 살상 구역이 이제는 항상 존재하는 드론들로 인해
광범위하고 넓은 우크라이나 영토가 무인지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FPV 드론의 사거리가 확장되어 전선에서 15km, 즉 9.3마일 이내의 모든 곳이 러시아 병사들에게는 죽음의 함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병사들은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2025년 말과 2026년에는 우크라이나가 중거리 드론도 전력에 추가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드론 시스템은 그 어느 때보다 러시아의 후방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이 전선 뒤 144km, 즉 약 90마일까지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전선에 보낼 인력이 FPV 드론에 의해 쓰러지는 이중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후방에서도 러시아 병사들이 병영과 수송대에서 사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휘 통제센터와 러시아 물류망까지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전쟁 내내 그 어느 때보다 더 멀리 날아가고 더 강하게 타격하는 드론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늘에서 끊임없이 감시하는 눈도 추가됩니다. 우크라이나의 사살구역이 넓어 푸틴 병사들이 쓸 사각지대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각지대는 불가피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정찰 드론을 교대로 띄워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감시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눈 밝은 드론들은 너무 높이 날아 러시아 병사들이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병사든 장비든 아주 작은 움직임이라도 감지되면 그 영상은 전선 뒤에 있는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들에게 즉시 전송됩니다. 그들은 위협 제거를 위해 무기를 발사하고 정찰 드론은 감시를 계속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 군대가 예상치 못한 시점에 영리하게 반격해 러시아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2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반격해 큰 성과를 낸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PU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전선을 러시아 쪽으로 밀어붙여 주로 남부 지역에서 약 480제곱킬로미터, 즉 약 185제곱마일의 영토를 해방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인상적이면서도 종종 제대로 보도되지 않는 것은 푸틴의 군대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진지에 우크라이나가 가하고 있는 공격들입니다. 작년 12월 우크라이나 동부 세레브라스키 숲에 숨어있던 병사들이 그 예입니다. 러시아 병사들은 크리미나 마을 남쪽 6마일 전선 동쪽 5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있었고 우크라이나의 위협을 전혀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격 구역에 있지도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보병, 특수부대, 다수의 드론이 결합된 기습 공격으로 우크라이나는 전선에서 수마일 떨어진 러시아 진지를 완파했습니다. 러시아의 총 손실 인원은 약 2,000명으로 추정됩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러시아군이 안전하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피해의 대부분과 러시아 병사 90%가 전선 도달 전 사망하는 주된 원인은 우크라이나이지만 더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푸틴의 군대에게 더 가까운 적은 바로 러시아 자신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군대와 전략 역시 현재 병사들이 겪고 있는 공경에 한몫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버튼을 눌러보세요.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러시아는 기계화 부대에서 오토바이와 보병 돌격 등으로 공격 방식을 조금 바꿨지만 이런 변화는 좋은 조정이 아닙니다. 각각의 변화는 러시아를 이전보다 더 약하게 만들지만 그래도 어쨌든 변화이긴 합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 속에서도 푸틴과 무능한 지휘관들은 러시아 병사들에게 전진을 명령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 병사들은 어떤 방법, 대가와 상관없이 전진해야 합니다. 그들은 소모품처럼 취급받고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는 일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살상지대에서 목숨을 잃는 큰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는 도네츠크 함락을 위한 봄 공세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러시아가 할 수 있는 건 병사들을 우크라이나의 점점 넓어지는 살상지대로 계속 밀어넣는 것뿐입니다. 봄 공세 첫 달의 수치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3월 한 달 동안 러시아는 기록적인 35,351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제 이 숫자가 코티노크의 폭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35,351명의 사상자 중 최대 31,815명은 전선에 도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전선에 도착하기도 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다가 사망한 러시아 병사는 고작 3,536명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전략적 자살행위입니다. 푸틴이 러시아의 인적 자원 우위로 우크라이나와 소모전을 펼치는 전략이 좋다고 생각해도 이 전략은 대규모 인력이 전선에 도달할 때만 효과적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고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살상 구역을 극복할 전략이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전략적 무능력이 우크라이나의 살상 구역 성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다른 행동들은 자국 군인들마저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 병사들이 결코 도달하지 못할 전선으로 죽음의 행군을 강요받지 않을 때는
다른 방식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살과 처형이 러시아 후방에서 점점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푸틴이 지속적으로 명령하는 공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점점 더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 병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야기가 점점 더 흔해지고 있으며 때로는 그 자살이 다른 이들을 함께 데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5년 10월 모스크바 타임즈는 한 러시아 군인이 동료 병사를 쏜 뒤 스스로에게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일은 모스크바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러시아 군대의 잔혹함이 그 군대를 위해 싸우라는 명령을 받은 이들에게 얼마나 절망감을 주는지 보여줍니다. 러시아 국방부 모스크바 공관부는 이를 단순 사고로 처리하려 했습니다. 국방부는 한 군인이 무기 안전 규칙을 어겨 총격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보도에 따르면 이로 인해 러시아 군인 5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그건 사고보다 난동에 가깝고 이후 자살까지 이어져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이 군인들은 우크라이나에도 없었지만 푸틴의 전징 수행에서 빠졌습니다. 다른 이들은 지휘관에게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러시아 군인들은 BBC에 동료들이 우크라이나의 살상구역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뒤 지휘관에게 목숨을 잃는 모습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한 명은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휘관들에게 처형당한 20명의 러시아 군인 시신으로 가득 찬 구덩이를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그 정도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는 여러 소규모 침투 부대를 구성할 병력입니다. 또한 푸틴이 군 내부에서 취하는 방식이 전선에 도달하기도 전에 우크라이나 드론에 희생되는 병사들을 대하는 것만큼 잔인함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탈영까지 더해보세요.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지난 9월 2025년 말까지 러시아 군인 최대 7만 명이 부대를 탈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잡히지 않는다는 전제로 잔혹한 죽음에서 벗어난 군인들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들이 전선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더 중시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인의 90%를 전선 도달 전 제거한다면 이 탈영병들은 양국이 기회를 잡기 전 이미 전투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서 우크라이나의 살상지대로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는 이들조차도 러시아 군대로부터 어떤 존중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프랩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파르티잔 단체 아르테시는 많은 러시아 군인들이 소련 시절 소총을 지급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군인들은 1960, 70년대의 AKM과 AK-74 소총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파오리는 이런 소총들이 현대 전쟁에 맞지 않고 탄 걸림이나 오발이 잦아 러시아 부대의 전투 효율성이 더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실제로 사격지대를 뚫고 전선까지 도달한 운 좋은 10% 중 한 명입니다. 소총을 들어 방아쇠를 당기지만 소총이 걸려 패닉에 빠지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도 당신은 동료들 90%보다 더 잘한 셈입니다. 러시아 병사 다수는 전선 도달 전 우크라이나의 살상지대에서나 러시아의 무능과 잔혹함 때문에 목숨을 잃습니다. 이것이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3월에는 러시아가 한 달 동안 전투에서 잃은 병사 수에서 2026년 기록을 깼습니다. 그 손실이 성과로 이어졌다면 푸틴의 냉혹한 생각엔 의미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러시아는 3월 한 달 동안 전선에서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2년 반 만에 처음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성과를 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9제곱킬로미터, 즉 3.47제곱마일을 확보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그 성과를 내기 위해 3만 5천 명의 병력을 소모하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병사들이 전선에 도달하기도 전에 죽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전선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2025년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진격에 있어서 결코 성공적인 해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모든 것은 러시아에게 굴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5년에 약 41만 5천 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합니다. 앙코르 나라얀, 즉 유럽 안보 협력기구 영국 대표단의 정치 군사 담당 첨사관은 이 수치를 약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나라얀은 러시아의 2025년 사상자 수가 42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고작 0.8%를 차지하기 위해 그만큼의 손실을 감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성과는 우크라이나의 살상구역이 전선에 도달하기도 전에 러시아 병력의 90%를 파괴할 정도로 효과적이 되기 전에 달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초라했습니다. 러시아는 2025년에 군대 하나에 맞먹는 병력을 잃었습니다. 사실 어느 나라 군대를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몇 개 군대에 해당합니다. 영국 군대는 14만 1330명의 현역만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가 2025년 우크라이나 영토 1%도 점령하지 못하고 잃은 병력의 약 3분의 1입니다. 현재 러시아 상황은 작년보다 더 악화됐습니다.
러시아 내부 주요 인사들이 반발하기 시작했고 90%를 밝힌 코티노크도 그중 한 명입니다. 전국의 군사 블로거들이 러시아 군 지휘부와 때로는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알렉세이 시콘키아는 러시아 지휘관들이 이제 막 도착한 신병들을 재생 가능한 자원처럼 취급하며 구식 방식으로 소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가 보도했습니다. 군사 블로거 알렉산드르 호리코프스키는 러시아가 장비를 갖췄어도 과거처럼 대규모 공격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선에 영향 없이 손실만 8배로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시콘킨의 발언은 푸틴이 우크라이나가 전장을 바꿔놓았다는 점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러시아의 손실이 이제 너무 커져서 자원병 모집만으로는 이를 보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TVP 월드에 따르면 3월은 러시아의 사상자 수가 모집률을 4개월 연속으로 초과한 달이었습니다. 러시아 군인은 결코 재생 불가능한 자원입니다. 이제 러시아 군인들은 단지 입대하겠다는 의지 하나만으로도 더 귀중한 자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전선에 도착하기도 전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군사분석가 코치노프는 전선이 하루 100m 남짓 진격과 후퇴만 반복하는 전술적 움직임이 이루어지는 구역으로 변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이런 속도라면 전쟁은 100년 동안 계속될 것이며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하기 위해 100년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병사들 중 90%가 한 발도 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더 바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본 공세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공세의 형편없는 진행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세부 사항은 더 심각하며 도네츠크 지역에서는 섬뜩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병사들은 러시아의 승리를 가져다줄 영광스러운 봄 공세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전례 없이 휩쓸리며 병사들이 기록적으로 죽고 있습니다. 도네츠크는 죽음의 지대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막대한 손실로 100년간 영향이 예상되며 푸틴의 부하들은 이제 전투를 두려워합니다. 푸틴의 말을 들었다면 이를 몰랐을 것입니다. 러시아 지도자는 우크라이나가 붕괴 직전이며 도네츠크와 돈바스가 러시아의 3월 봄 공세로 곧 함락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잔혹한 전쟁 기계가 우크라이나를 휩쓸 것이며 2026년 이 끝날 때쯤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손에 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피하며 막을 수 없습니다. 그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러시아는 푸틴이 주장하는 거짓된 우위 입장에서 협상 신호를 보내지만 실제로는 우크라이나에 훈련 부족 병사를 보내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도네츠크입니다. 러시아가 가장 원하는 이 지역은 여전히 버티며 약 4분의 1이 남아 있습니다. 도네츠크를 휩쓸 것으로 예상됐던 공세는 오히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규모로 러시아 병사들에게 죽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클까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부국장 파블로 팔리사에 따르면 러시아는 도네츠크에서 점령한 1제곱킬로미터마다 316명의 병력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숫자만 들어도 러시아군이 도네츠크에서 왜 이렇게 실패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현재 수치를 과거와 비교하면 푸틴에게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1년 전 러시아는 도네츠크 점령 과정에서 많은 병력을 잃었습니다. 도네츠크에서는 평방 킬로미터당 160명, 우크라이나 평균은 120명이었습니다. 러시아는 2025년 1분기 도네츠크에서 잃은 병력의 거의 2배를 현재 잃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사상자가 아닙니다. 손실의 급증과 함께 전사자, 즉 KIA 전사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군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예고합니다. 이 추세는 잠시 후 다루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먼저 높은 사망률과 더딘 진전이 러시아에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푸틴 군대가 도네츠크에서 느리게 전진하지만 이는 전술적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는 지난 6개월 동안 도네츠크에서 아무런 의미 있는 성과도 얻지 못했고 푸틴의 오만함이라는 재단에 수많은 병사들을 희생시켰습니다. 2026년 1분기 동안 러시아군의 총 손실은 9만 명이 넘으며 이 중 3만 5천 명 이상이 끔찍한 도네츠크 지역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 그 지역에서 공격 임무를 맡게 된 푸틴의 꼭두각시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3월은 러시아에게 매우 끔찍한 달이었습니다. 가디언지는 3월이 러시아가 전선 전체에서 거의 영토를 얻지 못한 첫 번째 달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3월 한 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23제곱킬로미터 8.9제곱마일만 점령했습니다. 군사적 손실이 컸던 1월과 2월조차도 그보다는 나았습니다.
러시아는 2월에는 이보다 4배가 넘는 영토를 점령했고 1월에는 거의 4배에 달하는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봄 공세가 시작된 3월에는 러시아가 교착 상태의 수렁에 빠졌고 우크라이나는 그 어느 때보다 푸틴의 군대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여전히 돈바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월 31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최후 통첩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2달 내 돈바스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무력 점령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지역 수치를 보면 그 위협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푸틴은 마치 모든 카드를 쥔 듯 평화 협상을 시도하지만 실제로 러시아는 도네츠크 영토를 얻으려다 기록적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힘으로 돈바스를 차지해보세요, 푸틴. 싸움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러시아 군인이 죽을 것입니다. 수치가 말해줍니다. 현재 러시아가 도네츠크에서 아직 점령하지 못한 지역은 약 7,0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 지역의 요새화된 도시벨트가 러시아의 주요 손실 원인임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가 현재와 같은 제곱킬로미터당 316명의 사상자 비율을 유지한다면 푸틴의 군대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전쟁에서 아직 보지 못한 규모의 죽음뿐입니다. 러시아는 도네츠크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221만 2천 명의 병력을 소모해야 하며 그 이후에도 우크라이나의 나머지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 재무부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4년 이 조금 넘는 전투 동안 130만 명 이 조금 넘는 병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도네츠크의 사상자가 너무 많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작은 지역을 얻으려 총 손실 인원을 거의 2배로 늘려야 합니다. 러시아는 도네츠크에서 마치 승리 중인 듯 협상하려 합니다. 팔리사 씨가 말했듯 러시아 협상 전략을 아는 사람은 지금 상황이 푸틴의 전형적인 방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도네츠크를 무력으로 점령하는 데 실패한 러시아는 이제 거짓된 우월성 주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장에서 상황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항상 협상 전술, 예를 들어 마감 시한을 강요하려는 시도와 같은 방법에 의존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도네츠크 방향에서 그들이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진격은 미미합니다. 몇몇 지역에서의 전술적 성공은 상징적인 수준에 그칩니다. 작전상 성공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폴리사가 말합니다. 정말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결론도 러시아나 푸틴의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의 지속 가능성에 좋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루안스크에서 주장조차 일관되게 내놓지 못합니다. 루안스크는 도네츠크와 함께 러시아가 돈바스를 장악하려면 꼭 점령해야 할 핵심 지역입니다. 3월 말쯤 러시아는 루안스크 전역을 점령했다고 세 번째로 주장했습니다. 크렘린은 반복해서 말하면 주장이 더 신뢰받을 거라 생각하는 듯합니다. 현재 루안스크의 상황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이 오블라스트의 99.84%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보에 하리에브카와 나디아 마을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우크라이나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가 이미 수년 전에 점령했어야 할 영토조차 완전히 장악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절박함의 표현입니다. 우월하다는 서사를 떠받치기 위한 거짓 주장들이 나오지만 돈바스에서 러시아의 미미한 성과와 큰 손실률을 보면 이 주장은 바로 무너집니다. 이 문제들은 크렘린이 주목할 만큼 충분히 심각합니다. 하지만 도네츠크에서 러시아가 겪는 더 큰 문제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하나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더 많은 인사이트를 원하시면 더 밀리터리쇼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매일 자세히 분석해드립니다. 이제 러시아의 도네츠크 문제들 뒤에 있는 핵심 이슈는 무엇일까요? 밀리터리 아웃. 애널리스트 앤드류 퍼페추아가 4월 8일에 폭로해서 모든 것을 밝혔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도네츠크에서 걱정해야 할 것은 엄청난 사상자 수와 거의 없는 영토 획득뿐만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현재 전사한 러시아 군인의 수는 그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소셜미디어에 2,000개가 넘는 소스에서 하루에 약 300개의 영상을 분석한 결과 페르페토아는 2026년 3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까지 4번째로 높은 1일 전사자 수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방금 우리가 지금까지 중에서 전사자 수가 가장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수치는 4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의 것입니다. 2026년 3월보다 더 높은 3달은 2025년 12월, 2026년 1월, 그리고 2026년 2월입니다. 4개월 연속으로 전사자 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특히 3월에는 전년도에 비해 러시아 군인 전사자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5년 3월에는 러시아 군인 4,113명이 전사했습니다. 2026년 3월에는 그 수치가 5,771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40% 증가한 것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봄에 접어들면서 보통 나타나는 전사자 수의 계절적 감소 현상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겨우장군과 우크라이나는 12월부터 2월 러시아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겨울이 끝나자 우크라이나가 그 자리를 채우며 이번 봄 러시아 병사들을 예년보다 더 많이 사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절박함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스탈린을 이룬 후 푸틴 군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푸틴은 러시아 병사들에게 텔레그램을 빼앗아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군대 자체의 혼란도 더해지는데 지휘관들이 병사들에게 전선에서 멀리 떨어지게 해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병사들에게는 자살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주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포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도네츠크의 실제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4달 연속이라는 흐름을 이어서 보면 TVP 월드에 따르면 3월 역시 러시아의 자원병 모집이 전사자 수를 따라가지 못한 4번째 달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우크라이나가 그 한계를 돌파한 이후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러시아는 8만 5천 명의 병력을 잃었지만 모집한 병력은 8만 456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숫자를 러시아 전사자 비율과 함께 보면 더 큰 문제가 드러납니다. 현재 러시아 군인은 이전보다 더 많이 전선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들은 병원에 갈 수도 회복할 수도 다시 전선에 투입될 수도 없는 병사들입니다. 이들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러시아가 도네츠크 봄 공세 병력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에 완전히 제거됐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러시아가 이미 모집한 병사들이 부상에서 회복한 후 다시 우크라이나로 복귀시키는 것이 점점 더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병사들 중 많은 이들이 부상 대신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너무나도 미미한 영토 이득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1제곱킬로미터 점령마다 316명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수치입니다. 그 점령한 영토가 러시아에 아무런 작전상 이점을 제공하지 않고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러시아 병사들이 전사하게 되면 위기는 재앙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우리는 다시 도네츠크로 돌아오게 됩니다. 푸틴이 봄 공세와 우크라이나 전체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의 중심지인 이곳이 러시아가 지금처럼 막대한 손실을 겪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도네츠크에서 러시아 병사들이 예전과 다르게 무참히 쓰러지는 이유는 두 단어로 요약됩니다. 요새 구축. 푸틴이 러시아군의 도네츠크 돌파를 주장할 때 자주 빼놓고 말하는 점은 이 병력들이 4년 넘게 이 지역을 차지하려 싸우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요새화된 방어선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방어선에는 4개의 주요 도시가 포함되어 있으며 러시아가 도네츠크를 천천히 진격하는 동안 우크라이나가 확보한 시간 덕분에 각 도시는 강하게 요새화되었습니다. 슬로베스크, 드로즈키우카, 크라마토르스크, 콘스탄티니우카는 모두 러시아의 진로에 있어 러시아가 도네츠크 행정 경계선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방어선을 이룹니다. 이 경계선에 도달해야 푸틴이 이 지역 승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도시 중 러시아가 접근한 곳은 콘스탄티니우카뿐이며 아직 그 도시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요새벨트에 속한 나머지 3도시는 러시아의 드론과 포병 사정권 안에 있지만 푸틴의 군대는 이들 도시에 효과적인 공격을 가하려면 도달해야 할 위치에 전혀 근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니우카에서 러시아 침투 부대가 우크라이나 방어에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러시아의 봄 공세 첫 공격에서 푸틴이 불과 며칠 만에 5,000명 이상의 병력과 대량의 장비, 장갑차를 잃으면서 이 4도시를 점령하는 것이 러시아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추세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은 요새벨트에 계속해서 돌진하고 있지만 매번 격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러시아와의 전쟁 내내 우크라이나는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점들을 오랜 기간 동안 지켜내는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도네츠크에서 차지비아르라는 작은 마을은 러시아의 23개월이 넘는 공격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포크로우스크시 역시 비슷한 기간 동안 버텼으며 유럽 정책 분석센터는 포크로우스크를 푸틴이 이빨이 부러진 도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르키우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코피안스크시를 방어했을 뿐만 아니라 그 거점의 거의 전부를 탈환하며 그 과정에서 수천 명의 러시아 병사를 제거했습니다. 러시아가 이 도시들과 거점에서 진전을 이루기까지 수년과 많은 실패가 필요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강한 방어 때문입니다. 또한 요새 벨트가 있으며 앞서 언급한 도시들보다 더 큰 4도시가 모두 푸틴의 군대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대는 오랫동안 프라이팬에 있다가
이제는 갑자기 뜨거운 불 속으로 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러시아의 요세벨트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미 많은 사상자와 느린 진격, 높은 전사자 비율에 큰 영향을 주는 죽음의 기계입니다. 러시아는 아직 요세벨트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푸틴에게 상황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도네츠크에서는 훨씬 더 나빠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물론 이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러시아군 내의 혼란은 요세벨트가 이렇게 효과적인 여러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혼란은 스타링크와 텔레그램 차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3월로 접어들기 전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는 대규모 반격을 시작해 올렉산드리에프카와 훌리아폴라 방향으로 진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역들은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 방어에 쓸 수 있어 중요합니다. 자포리자는 푸틴의 2026년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진격은 러시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푸틴은 지난 몇 달 동안 러시아가 잃어버린 영토를 다시 탈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은 러시아가 잃고 있는 병력을 보충하지 못하고 있는 징집 체계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도네츠크 공세 병력을 우크라이나 반격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네츠크 공격은 원래보다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가장 정예 요원 일부를 올렉산드리에프카와 훌리오폴라로 보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최정예 병력들은 도네츠크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네츠크에 남아있는 소모병들은 계속해서 전멸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론이 추가됩니다. 우크라이나의 점점 확대되는 살상구역은 우크라이나가 방어 중인 영토 바깥 러시아 근후방의 FPV 드론 밀집지대를 포함하며 도네츠크 방어에 큰 축을 이룹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중거리 드론으로 그 지역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드론이 러시아군의 사망을 가장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1월 폴리티코는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선 사상자 4명 중 3명 이 드론으로 발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참고로 이는 러시아가 도네츠크에서 1제곱킬로미터를 점령할 때마다 잃는 316명의 병사 중 237명이 드론에 의해 전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1월 기준으로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성공시키는 모든 공격의 약 80%가 드론에 의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늘과 지상, 바다에까지 등장한 금속 괴물들이 러시아군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드론들이 요새화된 방어선을 쉬지 않고 순찰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늘의 감시로 러시아군의 침투와 전진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병사나 장비가 포착되는 즉시 FPV 드론이 급강화하고 이 모든 일은 중거리 드론이 지휘소, 드론 조종센터, 탄약고를 타격해 러시아 후방의 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벌어집니다. 러시아는 도네츠크에서 쉴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푸틴이 침공을 시작한 이후로 계속 퍼뜨리려 했던 신화가 산산이 부서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화는 침공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러시아는 며칠 만에 우크라이나를 무너뜨릴 강국으로 여겨졌지만 곧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후 모든 신화도 우크라이나 방어 앞에 무너졌습니다. 도네츠크가 곧 함락될 것이라는 최근 신화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5월 말까지 돈바스에서 병력을 철수하라고 요구할 정도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가 다룬 모든 내용이 왜 그 신화가 드러나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러시아의 도네츠크 승리는 불가피하지 않습니다. 푸틴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병력을 잃고 있으며 그 손실은 아주 적은 영토를 얻기 위해 치르고 있습니다. 동원령의 그림자가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이를 원치 않습니다. 푸틴은 동원령이 국내에서 얼마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지 잘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왜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다고 했던 전쟁이 4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으며 이제는 싸우고 싶어하지 않는 예비군까지 소집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팔리사도 러시아가 은밀히 동원을 해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동원을 위해 러시아에는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팔리사는 사회를 하나로 묶고 행동을 정당화할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러시아엔 그런 아이디어가 없다고 합니다. 단결이 없습니다. 단지 미치광이의 유산을 죽기 전에 확보하려는 욕망을 위해 자신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고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도네츠크는 푸틴의 눈엣 가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런 변화를 만들지 않는다면 그 지역을 점령하지 못한 그의 실패는 푸틴이 죽은 후에도 오랫동안 그의 유산으로 남을 것이고 러시아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아간 전쟁의 여파를 감당하려 애쓰게 될 것입니다. 이번 봄 공세는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오히려 러시아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방금 그 이유들 중 일부를 보셨고 이것이 모든 것을 끝낼 공세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침내 푸틴은 돈바스 지역을 장악하기 위한 무대를 마련하려 했지만 푸틴이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가 그들을 따라잡기 전에 공포에 질려 도망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숨졌고 러시아는 올해 최다 사상자 발생일을 기록했습니다. 푸틴에게 영혼이 있다면 평생 이 일로 괴로울 것입니다. 러시아의 봄 공세는 끔찍하게 시작됐으며 이는 모두 우크라이나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러시아의 손실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번 주는 러시아가 푸틴의 군대가 도네츠크 요세벨트 점령에 도움이 될 대규모 봄, 여름 공세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일대의 도시들은 러시아가 도네츠크 점령에 매우 중요합니다. 북쪽에는 슬로벤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가 위치해 있는데 전쟁연구소 ISW에 따르면 이 두 도시는 주요 물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연구소 도네츠크에서 전투 중인 우크라이나군을 위한 것입니다. 남쪽에는 콘스탄티니에프카, 드루즈키프카, 그리고 올레키에보 드루즈키프카가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 모두 우크라이나가 10년 넘게 구축해온 강력한 방어선의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푸틴이 도네츠크를 점령하려면 이 도시들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2026년 봄이 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군 최고사령관 알렉산더 시르스키는 이러한 전선에서 충돌이 대폭 증가했다고 보고 있으며 3월 17일부터 시작된 4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텔레그램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시에르스키는 2026년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이번 주 4일 동안 적의 공격 행동 강도가 증가했다고 설명하며 적은 여러 전략적 방향에서 동시에 우리 군의 방어 진영을 돌파하려고 시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투 접촉선 전체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총 4일 동안 적은 619회의 공격작전을 수행했습니다. 4일 동안 619회의 공격작전, 즉 하루에 150회가 넘는 공격이 있었으니 러시아가 큰 돌파구를 마련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푸틴이 병사들에게 설정한 작전 목표 대부분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또 러시아에 더 안 좋은 건 푸틴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그의 군대에 실제로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푸틴은 봄 공세의 화려한 시작을 원했습니다. 그가 얻은 것은 2026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날이었습니다. 올해 러시아의 가장 치명적인 한 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잠시 뒤 다루겠습니다. 푸틴에게 가장 뼈아팠던 날은 3월 17일로 봄 공세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날로 보입니다. 그날 텔레그래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 1710명을 사살하거나 부상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엄청난 장비를 잃었는데 포병 시스템 29대가 산산조각 났고 차량과 연료탱크 230대도 파괴됐습니다. 자포리자 방향에서의 공격 시도도 저지됐다고 텔레그래프는 설명합니다.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도 큰 성과를 냈습니다. 드론으로 사망, 부상한 병사가 900명에 달합니다. 이 수치들은 최근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봐왔던 1일 평균 손실의 거의 2배에 가까운 것임을 알게 되면 더욱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인디펜던트지에 따르면 러시아는 3월 17일까지 하루 평균 700명에서 900명의 병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수치는 1700명을 넘으며 급증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 봄 공세 시작의 가장 큰 지표입니다. 단서를 주는 건 새로운 전술이나 새로운 전략이 아닙니다. 푸틴이 진격을 위해 가진 유일한 아이디어는 더 많은 러시아 병사들을 고기 분쇄기에 투입하는 것이며 이는 더 많은 사망자를 초래합니다. 이건 성공적인 공세 방식이 아닙니다. 푸틴은 그냥 하루일 뿐이라며 자신을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에겐 정말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보낸 대부분의 군인들이 부상하거나 사망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러시아에게는 그게 최악일 것이고 푸틴의 꼭두각시들이 치른 그 많은 희생이 러시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봄 공세를 대대적으로 시작하고 더 깊이 밀고 들어갈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르스키 장군에 따르면 러시아는 봄 대공세 첫 주에 거의 모든 작전 목표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만 갔습니다.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시르스키 장군은 러시아가 전사, 부상 또는 기타 방식으로 무력화된 병력이 무려 4,840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3일 만에 푸틴의 병력 중 거의 5,000명이 사라진 셈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루 평균 1,600명 이상의 병력이 손실된 셈입니다. 3월 17일, 이 올해 러시아의 가장 치명적이었지만 18일과 19일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에르스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일주일 동안 총 8,710명의 병력을 잃었고 막대한 양의 군사장비와 무기도 손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겨울이 풀리면 기회가 올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푸틴의 병사들에게 주어진 것은 2026년에 본 적 없는 규모의 또 다른 죽음뿐이었습니다. 푸틴의 유일한 위안은 3일간의 악몽 후 러시아 손실이 점차 안정되기 시작한 점입니다. TVP 월드에 따르면 러시아는 하루 약 1000명의 병사를 잃고 있습니다. 3월 22일까지 24시간 동안 러시아는 940명의 인원, 대공방어 시스템 3기, 전차 3대, 그리고 군용 헬리콥터 1대를 잃었습니다. 이 헬리콥터는 3월 21일부터 22일 사이 러시아가 잃은 두 번째 헬기입니다. 이제 하루 1000명씩이군요, 푸틴. 러시아가 이 속도면 1년 내 현대 군대 규모만큼 병력을 잃을 겁니다. 다시 한번 3년 연속으로 말이죠. 조롱을 제외하면 러시아의 큰 손실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봄 공세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그 결과 푸틴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속도로 러시아군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내고 있는지 몇 분 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러시아의 봄 공세와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더 많은 병사를 희생시키며 무엇을 이루려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푸틴의 도네츠크 요세벨트 공략에 대해 언급했으며 그 방향으로 진격하는 것이 러시아의 주요 작전 목표입니다. 돈바스의 양도 그리고 그 마지막 남은 부분이 도네츠크라는 점이 푸틴이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협상에서 내세우는 핵심 요구사항임을 기억하세요. 러시아의 지도자는 이 영토를 원합니다. 그는 며칠 만에 우크라이나를 붕괴시키려 했던 짧은 특별 군사작전이 성공과 비슷하게라도 보이게 만들려면 이 영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또한 우크라이나 남부로 더 깊이 진격하기를 원하며 2025년 말쯤 그 진격을 준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3월 17일 기록적 손실에도 자포리자 전선 진전을 시도했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포크로프스크 전선을 돌파해야 합니다. 포크로프스크 시를 대부분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푸틴의 군대는 로시나 마을 방향에서 진격이 멈췄으며 그 마을 근처의 거주지에 대한 통제도 기껏해야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포크로프스크 축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요새 지대로 밀고 들어갈 추진력이 푸틴이 필요로 하는 만큼 부족해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3월 17일과 며칠간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러시아는 푸틴이 봄, 여름 공세에서 원하는 목표 달성의 기반을 전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모든 조치에 대응책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응책들은 무엇일까요?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올해 초에 푸틴의 모든 계획을 망쳐버린 대규모 행동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버튼을 눌러서 저희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봄 공세에 맞서 방어하면서 푸틴 군대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만든 세 가지 핵심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의 모든 계획의 전환점이 된 한 가지 중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주요 사건을 다루기 전에 손실에 영향을 준 세 가지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에르스키 본인이 밝힌 내용으로 키예프 포스트는 러시아 공격 규모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새로운 비대칭 전략을 채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에르스키는 이러한 전술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우크라이나군이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빼앗고 진지를 계속 회복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만으로도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이 최근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방어 거점을 세우려는 러시아 침투자를 색출하고 섬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술을 언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에 러시아가 쿠피안스크 시를 점령했다는 푸틴의 주장을 우크라이나가 산산조각 내면서 이 전략이 전면에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해당 주장이 허위임을 강조하며 수색 및 섬멸 부대로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부대는 러시아의 침투 전략에 맞서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이 전략은 소수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진지로 몰래 침투시켜 지원군을 기다리며 은신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 전술은 전선 후방에서 우크라이나군을 혼란시켜 한동안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수색 및 섬멸 부대를 통해 같은 방식으로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소규모 부대에 맞서 자체 분대를 투입하고 드론 조종사와 협력해 러시아 침투자를 찾아냅니다. 한번 발견되면 그 침투자들은 고립되고 제거되어 러시아가 주장했던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미약한 장악력마저도 산산이 무너집니다. 이 수색 및 섬멸 부대들은 봄 공세가 본격화되기 전에 이를 분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수색 및 섬멸 부대로 승리 전략을 찾았지만
3월 17일 이후 러시아가 겪은 엄청난 피해를 입힌 유일한 무기는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전략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2026년 내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와 점령지 모두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공격을 강화해왔습니다. 우리는 3월 9일 우크라이나가 하루 만에 러시아 진지에 무려 754대의 드론을 발사하며 공격을 대폭 강화한 완벽한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밀리터니는 러시아 국방부가 이 드론들 중 621대를 격추했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100대가 넘는 드론이 점령된 크림반도, 브랑스크, 벨고로드 등 국경 지역에서 모스크바 근처까지 러시아 깊숙한 곳의 목표에 도달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숫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도시와 시설을 공격하는 드론 규모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드론 전략을 강화해서 러시아가 수행하는 심층 타격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이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있습니다. 플라밍고 드론 미사일 하이브리드의 등장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깊숙한 곳의 목표물에 막대한 화력을 퍼부을 수 있게 했습니다. 2월 20일 우크라이나가 플라밍고 드론을 러시아 미사일 공장이 있는 보트킨스크 방향으로 보냈을 때처럼 말이죠. 이곳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에서 1400km, 즉 거의 870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이 모든 것이 러시아의 봉공세 실패와 큰 손실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작전의 목표로 기결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점령된 우크라이나 지역의 러시아 영토를 상대로 감행하는 모든 공격은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약화시키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트킨스크 사례에서 미사일 공장 파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퍼부을 미사일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깊숙한 곳의 여러 목표물을 공격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최전선 공격을 막는데 더 많은 노력을 집중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심층 타격 전략에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가 점령지의 방공망을 제거하면 지휘통제센터, 병력 집결지, 그리고 물류 거점을 타격할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러시아의 전선을 약화시키고 러시아 병력이 공격을 시도할 때 쉽게 격퇴당할 수 있게 만듭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점점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푸틴의 봄 공세에 대한 영향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드론 이야기를 계속하자면 앞서 언급했던 세 번째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가 대량의 FPV 드론을 투입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 드론을 배치해 러시아 공격 부대가 통과해야 할 대규모 살상지대를 만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3월 17일 러시아가 겪은 1700명 이상의 사상자 중 900명은 우크라이나의 무인 시스템 부대의 공격으로 발생했습니다. 그 수치가 그렇게 높은 이유는 대규모로 배치된 FPV 드론입니다. 우크라이나는 2025년 여름부터 연간 최대 1000만 대 드론 생산이 가능합니다. 아직 목표 숫자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FPV 드론 생산이 대규모로 이뤄지며 우크라이나의 공중 살상 드론들이 러시아군 진격 시 가장 두려운 무기로 떠올랐음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너무 많은 FPV 드론을 보유하고 있어서 군대 내 드론 공급량이 조종사 수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조종사 훈련에 능숙함을 입증했습니다. 드론 공급은 충분하고 러시아는 앞으로 이를 더 체감할 것입니다. 조종사 훈련으로 봄, 여름에 러시아군에 더 많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FPV 드론은 병사 제거뿐 아니라 주요 타격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러시아 K-52 헬기 격추가 FPV 드론에 의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헬리콥터 공격 후 FPV 드론을 추가로 보내 승무원 제거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푸틴 군대가 전선에서 직면한 현실입니다. 러시아가 진격하려는 모든 곳에는 수만 대의 FPV와 정찰 드론이 끊임없이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병사나 장비가 포착되는 즉시 드론이 내려와 파괴합니다. 이러한 FPV 드론을 러시아의 후방까지 타격이 가능한 중거리 타격 드론과 결합함으로써 우크라이나는 거의 100마일에 이르는 살상 구역을 만들어냈습니다. 러시아 병사들이 공격을 시작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드론이 득실거리는 지역을 통과해야 한다면 그들이 대규모로 희생되는 것이 과연 놀라운 일일까요? 마침내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마도 그 어떤 것보다도 러시아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을 주어 봄 공세를 마비시켰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손실이 발생하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결정적인 요인은 남부에서의 우크라이나 반격입니다. 2월 초부터 우크라이나는 남부와 남동부 지역에 있는 러시아 진지를 빠르게 돌파하며 앞서 언급했던 수색 및 선멸 전술로 침투 부대들을 격파해 나갔습니다.
3월 3일까지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자국군이 러시아로부터 460제곱킬로미터, 약 177제곱마일의 영토를 탈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2023년 이후 우크라이나가 벌인 최대 규모의 반격 작전이며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통신할 수 있게 해주던 불법 스타링크 단말기 접근이 차단된 것도 한몫했습니다. 이 반격 작전은 러시아의 실패한 봄 공세와 관련해서 두 가지 이유로 중요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남부 계획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지역의 완충지대 조성이었습니다. 그 완충지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그 통로를 통해 자포리자와 도네츠크 지역의 병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보내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두 지역 모두를 더 강하게 공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계획은 지금은 끝났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른바 완충지대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병력과 물자 지원을 필요한 다른 지역에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포리자를 향한 러시아의 협공 진격은 이 완충지대의 붕괴로 특히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계획을 복잡하게 하고 러시아를 공지로 몰아넣으면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반격을 막으려다 스스로 약화될 수밖에 없는 점이 문제입니다. 도네츠크와 자포리자에 투입될 예비군이 대신 남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ISW는 3월 19일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인해 러시아가 사실상 발이 묶였으며 이제는 자포리자시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를 펼칠 능력이 없고 서부 자포리자에 위치한 오르키우 점령 시도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러시아의 예비군을 소모시키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필요한 예비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완충지대를 만들기는커녕 우크라이나는 오히려 양측면에서 반격을 가해 푸틴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러시아군을 고립시키고 푸틴의 봄 공세 계획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러시아 병력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2025년 말에 준비했던 공세의 기반이 그들 발밑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스타링크 상실로 러시아 지휘관들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약화된 병력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선택은 푸틴의 전진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지휘관들은 크렘린 명령을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3월 17일 2026년 들어 재고수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가 봄 공세를 시작했으나 진전 없이 8,000명 넘는 병력을 잃은 한 주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몇 달간 일어날 일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러시아의 2026년 공세는 2025년 여름 공세보다도 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2025년 여름 공세는 거의 아무런 작전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푸틴 군대에서 방금 뭔가 무너졌습니다. 푸틴의 군대는 지금까지 역사상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으며 그의 군인들은 이런 군대에 시달린 끝에 대거 탈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군인들 위에는 어두운 존재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존재는 그들의 정신을 약화시키고 영혼을 파괴하며 한때 가졌던 싸우려는 의지마저 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전장을 지옥으로 만들 준비를 하면서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될 것입니다. 러시아가 점점 더 절박해지는 가운데 모든 것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러시아 군대를 무너뜨리는 어두운 존재는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 자신입니다. 지금 치아지비아를 격전지로 안내하겠습니다. 도네츠크 지역에 위치한 치아지비아르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입니다. 높은 지대에서는 주변 지역에 폭격을 퍼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장을 더 잘 감시하고 FPV 드론을 더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치아지비아르를 원해 실제로 점령하지도 않았으면서 점령했다고 거짓 주장했습니다. 이는 치아지비아르 점령 시도 중 죽음으로 내몰린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치아지비아르는 여전히 대부분 우크라이나가 통제하고 있으며 그곳 러시아 병사들은 더는 참지 못해 자기 군대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존재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아닙니다. 드론도 변수이긴 합니다. 그것은 더욱 원초적입니다. 그 병사들에게 필수적이지만 박탈당한 것이며 전쟁은커녕 살아남기 위해서조차 꼭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모두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합니다. 바로 음식과 물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라고 스스로 믿는 그 도시를 점령하라는 임무를 받은 병사들에게 음식도 물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2월 16일 보도에서 우크라이나 투데이는 국왕 다니엘의 제24 독립기계화 여단의 공보관 콘스탄틴 멜리코프가 한 발언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차시브야르에서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돌파하려는 목표는 여전히 같지만 그 목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국 병사들을 끔찍한 암문 아래 내버려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휘부는 병사들에게 보급품, 탄약,
심지어 물이 담긴 드론조차 보내주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이런 은신처에서 몇 주, 때로는 더 오랜 시간 동안 음식이나 물도 없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의 최신 전략으로 푸틴 병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두세 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침투 부대를 전선 뒤 우크라이나 후방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 병사들은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끔 매복 공격을 할 때 외에는 자리를 지키며 더 많은 병력과 가끔은 장갑차까지 와서 우크라이나 방어선의 작은 틈을 넓혀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러시아가 선전 목적으로 영토를 점령했다는 허위 주장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침투조가 며칠, 때로는 몇 주 동안 자리를 잡고 버티는 것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 병사들은 드론이 머리 위를 계속 맴돌지 않을 때조차도 모든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품만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러시아가 병사들에게 필수품을 제공하지 않아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멜리코프는 말합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해 항복하거나 우리 군이 반격 중 적을 생포하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24여단은 2월 16일 전주에만 러시아의 굶주린 병사 8명을 생포했고 60명을 사살했으며 추가로 40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러시아 병사들이 우크라이나보다 자국의 무관심을 더 두려워한다는 사실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에서 이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본 사람들에게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자신의 전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세운 사람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무관심이 푸틴에게 부메랑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시청하시면 곧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러시아에서 새롭지 않습니다. 식량, 물 등 보급품 부족은 결함이 아니라 특징입니다. 우크라이나 투데이 보도가 나오기 몇 주 전 우크라이나 주요 정보국 HUR 자국 유튜브 채널에 러시아 군인이 자국으로부터 어떤 처우를 당했는지 설명하는 음성 녹음을 공개했습니다. 그 군인은 군복이 옷걸이에 걸린 듯 헐렁해졌다고 했습니다. 왜냐고요? 영양실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먹거나 마시지도 않습니다. 내가 옆으로 돌아서면 아예 못 알아볼 거예요. 라고 군인은 불평하며 부대의 식량 배달이 거의 중단됐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21세기의 러시아 군대입니다. 하지만 그 군인이 집에 돌아가도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메두사가 11월에 보도했듯이 러시아 주민 9명 중 1명, 이 깨끗한 식수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담수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원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설계된 25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조차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국민을 돕기 위해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푸틴은 실패한 침공에 자금을 더 투입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러시아는 인구의 9분의 1에게도 식수를 제대로 공급할 생각이 없습니다. 참고로 러시아의 인구는 약 1억 4,350만 명인데 이는 약 1,600만 명의 시민들이 깨끗한 식수를 마시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푸틴이 자국 내의 심각한 문제조차 해결하지 않으면서 왜 전선에 식량과 물을 보내겠습니까?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는 러시아 군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머리 위에 들이운 어둠임을 깨닫고 그 이유를 자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더 이상 단순히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러시아 군인들을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푸틴과 그의 측근들이 제공하지 않는 것이 식량과 물만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보병 돌격에 필요한 기본 장비조차 이제 모두 소진됐습니다. 11월 텔레그래프는 도네츠크 리만 방향 공격에 많은 러시아 군인들이 헬멧이나 방탄복 없이 투입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 제2기계화대대 부지휘관 이고르 코모크는 이것이 새로운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리만에서 마지막에 투입된 20개 돌격조 중 헬멧을 가진 조가 4개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보고된 러시아 돌격조의 80%, 가 군인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군 장비 중 하나조차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러시아 군인들은 상황이 더 나쁩니다. 더 익스프레스는 12월 기사에서 러시아가 일부 군인에게 양말과 속옷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주장은 우크라이나발이 아니었습니다. 이 주장은 유리 포돌야카라는 러시아 군사 블로거가 한 것으로 그는 지금 저를 놀라게 하는 한 가지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전쟁이 3년 반이나 지났는데도 우리 군대에 양말과 속옷조차 중앙에서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라고 주장했습니다. 포돌야카는 사실상 크렘린의 대리인임을 명심하세요.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 출신이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대상 허위정보전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푸틴 군대의 전선 보급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낼 정도라면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냉담함은 러시아 군인들 중 적지 않은 수가 겁에 질려 바지에 갈색 얼룩을 만들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다만 속옷조차 없다는 얘기죠.
제대로 먹지 못하면 그런 흔적도 만들기 어렵죠.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러시아 군인들이 대거 괴멸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며 우크라이나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군인들이 항복하는 조건입니다. 멜리코프는 차지비아르 상황을 언급하며 이를 암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일주일 만에 8명을 포로로 잡으면서 100기를 드는 러시아 군인 수가 기록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제 100기는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장비처럼 보입니다. 유나이티드 44 미디어가 2025년 말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푸틴이 침공을 시작한 이후로 1만 명이 넘는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 수치는 우크라이나 전쟁포로 처우 조정본부에서 나왔지만 모든 것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같은 단체에 따르면 2025년은 전쟁에서 항복자가 가장 많았던 해였습니다. 평균적으로 매주 60명에서 90명의 러시아 군인들, 이 우크라이나에 항복하고 있으며 2024년 8월에는 한 주에 350명의 군인들, 이 항복하는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23년 6월 이후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인을 잡는 것보다 더 많은 러시아 군인을 포로로 잡고 있으며 이 추세는 크렘린이 뒤집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크렘린과 그 어두운 세력이 러시아 탈영경들에게 순순히 포로가 될 충분한 이유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군인들 중 상당수는 애초에 싸우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지만 거액의 계약금에 유혹되어 입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식량도, 물도, 헬멧도, 방탄장비도, 심지어 양날조차 없이 전선에 도착합니다. 그런데도 푸틴은 그들이 싸우길 기대합니다. 결국 그들은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군대가 이렇게까지 망신을 당하게 된 문제들을 해결하기보다는 러시아가 하는 일이라고는 항복하려다 잡힌 병사들을 처벌하는 것뿐입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차지비아르에서 제24 여단에 항복하려던 일부 병사들이 살해됐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아니라 러시아 FPV 드론이 그들을 겨냥해 공격했습니다. 드론 조종사들은 자신들의 동료들이 항복의 표시로 두 손을 들고 걷고 있다는 것을 뻔히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것은 혼돈입니다. 푸틴의 계속된 요구로 러시아군이 자멸하고 있습니다. 곧 알게 되겠지만 보급 부족과 러시아의 전능함을 믿으려는 푸틴의 욕망이 결합돼 자국민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푸틴을 절박한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딱 좋은 기회입니다. 자, 푸틴의 절박함,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2월 16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의 보도에 따르면 뮌헨 안보회의 부대 행사에서 발언한 영국 국방장관 존 힐리로부터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힐리 장관은 러시아가 병력 확보에 절박해지면서 점점 더 먼 곳까지 시선을 돌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러시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막으려 해도 소식은 결국 본국에 전해지고 전선 병사들이 러시아가 지원하지 않았다고 전하는 것이 모집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동원 가능한 병력보다 많은 병사를 잃고 있습니다. 1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투에서 잃은 병사보다 9,000명 적게 모집했습니다. 이는 푸틴 대통령이 돈이나 회유 등으로 병사를 모으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미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헬멧이나 양말도 없이 굶주리고 목마른 병사들을 전투에 내보내면 그들은 추위에 떨고 무기력해져서 우크라이나 드론의 쉬운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힐리 씨에 따르면 외국 병사에 대한 의존도가 이제 너무 커져서 최소 17,000명의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힐리 씨는 뮌헨에서 이 병사들이 다른 외국인 병사들처럼 허위 구실이나 압박으로 강제로 동원되고 우크라이나 전선에 러시아 고기 분쇄기로 보내진다는 사실도 잘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룸버그도 같은 회의에 대해 보도했으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가 러시아의 모집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1월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도 러시아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2달간 러시아가 모집할 수 있는 수보다 더 많은 병사들을 격파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죽게 하려고 속이는 대상은 북한 군인들만이 아닙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파키스탄, 인도, 나이지리아, 세네갈, 쿠바와 같은 곳에서 수천 명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러시아의 북한 파병부대와 같은 거짓과 속임수를 겪고 있습니다. 퐐미는 일자리 비자나 잠재적인 시민권과 관련된 약속을 하면서 사실상 새로운 삶을 꿈꾸며 러시아에 온 평범한 사람들을 소위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 이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대신 푸틴은 그들을 모아 우크라이나로 보내 실제 러시아 군인들과 함께 점점 줄어드는 병력 속에서 죽게 만듭니다. CNN과 프랑스 24 모두 이 외국인 전투원 현상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CNN은 이미 이 현상을 포착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러시아가 해외에서 속임수와 뇌물로 인력을 모집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된 숫자는 적었습니다. 37개국 출신 200명의 외국인 이 전투에 참여 중이라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이 포로로 잡은 사람들의 증거를 보면 실제로 수천에서 수만 명의 비러시아인들이 러시아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전쟁에 참전하고 있다고 해도 과장 아닙니다. 37개국, 이 언급된 것만 봐도 우리가 언급한 나라는 일부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케냐, 네팔, 타지키스탄 등 여러 나라들이 자신도 모르게 푸틴의 전쟁 기계에 인력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11월 애조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 나라 당국이 러시아로 갔다가 어떻게든 돈바스 지역에서 싸우게 된 17명의 남성들로부터 구조 요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24는 악명 높은 바그너 용병단이 이러한 외국인 전투원들을 우크라이나로 강제로 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 24는 바그너가 활동하는 아프리카 대륙의 여러 나라를 포함해 35개국에서 거의 1,500명이 우크라이나로 보내졌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외국인 전투원 중 300명 넘게 이미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숫자는 두 경우 모두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가 외국인 전투원들을 우크라이나로 데려오기 위한 속임수의 일환으로 사기 여행사까지 설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투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총알바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선에 혼란이 생깁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외국인 병사들이 겪을 악몽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미 우크라이나로 보내진 이들은 자신들을 죽음으로 모는 지휘관과 의사소통조차 어려운 전우들과 함께합니다. 언어 장경만으로도 냉정한 지휘관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복잡한 명령은 그저 한 방향을 가리키는 것 뿐일 것이고 결국 그 병사는 우크라이나 진지에 가까워질수록 어떤 죽음이 기다리고 있든 그대로 내몰리게 됩니다. 러시아 병사도 음식, 물, 장비를 제대로 못 받는 상황에서 외국인 전투원들이 그런 사치품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푸틴의 절박함입니다. 그는 4년 동안 학대해 완전히 엉망으로 만든 군대를 대신할 제대로 지휘도 못하는 새 군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는 이 모든 상황을 당연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과 외국인 병력이 방어선을 돌파하기 전에 반드시 지나야 하는 살상지대를 만들어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선은 전통적인 형태와는 거리가 멉니다. 일부 전선 지역에서는 살상지대가 최대 20km, 즉 약 12.4마일에 달하는 공포의 지형으로 펼쳐져 있으며 이곳은 드론과 방어시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러시아는 군인들을 위험한 곳에 보내고 있어 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 한 명이 사망할 때마다 6명의 병사를 잃었는데 이것만 해도 엄청난 격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선 일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 한 명이 사망할 때마다 러시아군이 최대 25명까지 잃고 있습니다. 푸틴과 그의 어두운 존재가 혼란의 씨앗을 뿌렸고 러시아 군인들은 그 지도자들의 완전한 무능력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살상지대로 러시아의 대규모 기계화 돌격 전술이 거의 사라졌다고 유로마이단 프레스가 12월 보도했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장갑차가 부족해지면서 이러한 돌격을 지속하는 것 자체도 이미 충분히 어려웠지만 살상지대에서는 어떤 전차나 장갑차라도 지뢰, 대전차 도랑, 용치 장애물에 걸린 후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 거의 확실하게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더 소규모, 소모성 돌격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차지비아르에서 볼 수 있듯이 장비나 보급품 없이 투입되는 소규모 침투조들은 이러한 살상지대를 통과해야 하는 거의 불가능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성공한 소수는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드론이 자신들을 찾아내 사살하기를 기다리며 앉아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 드론들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1월에 약 3만 명의 러시아 군인들이 사망했습니다. 그 전달에는 무려 3만 5천 명이 우크라이나의 드론에 의해 제거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2026년 말까지 매달 점령 중인 러시아군을 5만 명씩 사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푸틴이 군대를 혼란에 빠뜨린 상황을 보면 이 목표 달성이 매우 유력해 보입니다. 러시아가 전선에 내모는 병사들에게 이미 끔찍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훨씬 더 악화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어두운 존재감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푸틴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영광스러운 정복자로 기억될 모든 가능성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러시아의 미래는 암울하며 그 여파는 군사 분야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푸틴의 끔찍한 전술로 인해 러시아는 미래에 자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한 세대 전체가 파괴되면서 국가의 정체성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푸틴이 야기한 혼란으로 인구 위기가 다가오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러시아의 점점 심각해지는 실패를 매일 다루는 더 밀리터리 쇼를 꼭 구독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